이 영상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심 회계와 세무실무를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유가증권 재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음에 분류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된 유가증권도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증권이 만약 시장성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자주 반복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닌데, 어떤 회사가 상장 주식을 샀다고 해요. 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 상장 주식이 열심히 단타를 했어요. 상장 주식을 가지고 단타를 했는데 중간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 매매 기간 중에 본업이 좀 바빠가지고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어때요?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런 경우고, 자,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기 보유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매도 가능증권도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채무증권만 가능하겠죠. 채무증권만. 자,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는 유효유지할법으로 상각을 해서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했으니 이제부터는 공정가치 평가에서 그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차이 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상을 하라, 이 말이죠. 매도 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를 하면 앞으로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으로 보고 유효유지할법에 의해서 잔여기간 동안 상각해서 이자 수익에 가산해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재분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상이라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말이 손상차손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우리가 손에서 놓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릇이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아, 그릇이 손상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손상됐다. 그래서 차손은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손상돼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냐면 손상차손은 우리가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 가능액을 추정을 해요. 아, 이 유가증권으로서 우리가 회수로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취득원가는 이 정도다.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훨씬 적어요. 이럴 경우에 영업의 비용,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때 손상차손 같은 경우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만약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뭐 당자거래 정지 처분 중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거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아주 재무 상태가 심각한 경우, 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 지연을 한다든지 또 채무 불이행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든지 또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든지 또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객관적 증거의 하나의 사례예요.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서 영업의 비용에 반영했는데 나중에 회복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손상차손 그 범위 한에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2020년 1월 1일 A법인 주식을 10,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A법인의 회생 절차 진행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정가치가 10,000원으로 하락했어요. 1,000원으로. 자, 10,000원짜리가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9,000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 줄어들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손상 차손 9,000원. 자, 매도 가능 증권 손상 차손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어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현재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딱 1,000원이 되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원. 그다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여기서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상차손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이 9,000원만큼 빼주는 거죠. 이만큼은 뭐예요?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기 이쪽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이 9,000원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공정가치가 12,0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12,000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1,000원 있잖아요. 그럼 12,000원만큼 상승했으니까 11,000원만큼 증가해 줘야 되겠잖아요. 이게 12,000원이 되려면 11,000원만큼. 그런데 손상차손이 9,000원 있어요. 그럼 이 9,000원 한도 내에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 나머지 금액을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고, 자, 세법상의 손상차손은 그러면 어떠냐? 세법상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상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부분은 어때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된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금이. 이걸 다 인정을 한다면 세법상으로. 그래서 세법상에는 상당히 엄격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감액손실,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감액손실로. 자, 어떤 사원이나 부도,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인가 계획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기업구조 촉진법에 따른 부실직무기업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뭐예요? 손상차손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을 해서 자녀재산가액을 분배를 다 끝냈어요. 분배를 끝나고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됐을 때 감액 손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해산이 되거나 청산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 보통 뭐예요? 회계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세법상에는 이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파산해서 자녀 재산가액을 분배가 완료가 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유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해산했으니까 당연히 손상차손 기록하고 세무조정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추징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제 건설회사 회계 담당자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설업 실질 자본금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자본금 등록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금 건설업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그 자본금을 등록 기준 자본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어떤 그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 자본금이에요. 실질 자본금은 뭐냐면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뺀 거예요. 실질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실 자산과 겸업 자산을 뺀 게 실질 자산이에요. 그 실질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에서 겸업 부채를 뺀 게 실질 부채예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바웃라도 우리가 실질 자산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재무상태표를 어떤 그 작성할 때 대략적으로 먼저 실질 자산이 이 정도고 실질 부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실질 자본금이 이 정도 나오니 한 11월이나 10월 정도에
대략적으로 가결산 한번 해보고 이후에 그럼 3달 동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미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실질 자산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정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법인 SPC 주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출자 확인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금융자료가 있어요. 이체한 금융자료. 이체한 금융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단 대상 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즉 건설 공제조합 출자금 등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라든지 진단 기준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 기준을 현재로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시가로 평가해서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시가로 평가해서 매도 가능 평가 이익이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상장 주식, 즉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된 그 주식들은 증권사의 잔고 증명서로 실질 자산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진단 기준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해서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서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자산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은 SPC 주식,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금, 상장 회사 주식들 이런 경우. 비상장 주식은 부실 자산은 아니지만 겸업 자산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 및 프로젝트, 뭐 투자금 이런 경우도 겸업 자산으로 판단하고 국공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체한 내역이 명확하게 있고 명확하게 있으면 실질 자산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하면 부실 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들은 부실 자산으로 봐요. 옛날에 보통 가지금도 부실 자산인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을 장부상에 기록한 때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다 부실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어때요? 이래서 건설회사들은 실질 자본금 이 규정 때문에 회사가 손익계산서상 딱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해요. 이 이익이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이익 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 잉여금도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실질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을 잘 안 해요. 배당을 잘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자본금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잘 안 해요. 이 잉여금을 계속 늘려놓는다고요. 그럼 어때요? 실제로 이 회사가 그렇게 뭐 현금이라도 여러 가지 뭐 평가 가치가 있지는 않은 회사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보면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액면가액으로 서로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특수관계자한테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또 상증법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추징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할 때에는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행법인의 경우는 이제 주주명부 제작성해야 되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 그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도 신고해야 되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변동상황을 제출해야 되고 법인들은 이런 경우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유가증권 재분류, 그 다음에 손상차손,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어떤 실질 자본금 심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